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추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왜 동시에 흔들렸냐입니다. 전쟁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빅테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냉정하게 읽어야 될 구간입니다. 이번 주 흐름을 통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1% 하락이 나왔고 S&P 500은 2.5%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3.4% 정말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장기 채권은 반대로 잘 버텨줬는데요. 0.2%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난주에 가치주가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성장주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랑 성장이 번갈아가면서 하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였는데요. WTI 선물이 94에서 99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부추겼고 WTI 가격이 다시 밀어올려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압력이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지죠. 주식시장이 이 숫자를 모를 리 없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색깔만 봐도 느낌이 오죠. 빨간색이 압도적입니다.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한 기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주가 동반 급락했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모두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월가는 기업들의 IT 예산이 줄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는데요. AI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보안 지출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이 15% 폭락했는데요. AI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과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글이 8%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 공개한 터보컨트가 오히려 독이 됐는데요. 메모리 연산을 줄이는 기술이 나왔다는 건 반도체 수요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읽었습니다. 검색 시장 구조 변화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월가가 본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에너지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4.3%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소재, 원자재 쪽은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이번 주 대형 성장주가 3.5%로 가장 많이 빠졌고 가운데 보면 SCHD는 0.2%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 ETF 중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4.1%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2.4%까지 기어졌습니다. 그리고 혁신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3.3% 조정을 받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빨간색 바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기업은 메타입니다. 8.6%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4%까지 기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배당 기업들을 보면 엑스모빌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알트리아도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메타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던 차트가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죠. 관세 이슈로 큰 하락이 나온 뒤 다시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작년 저점까지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힘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500달러를 버텨주면 그동안의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저점이 깨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트리아 차트를 보면 작년 8월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2026년 들어오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반등이 나왔고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률 6.56%입니다.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률이 올라가는 구조죠. 성장주가 흔들리는 지금 이런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으로 자금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알트리아 같은 종목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이번 주 2.5% 하락이 나왔고 환율은 0.2%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2.3% 조정받는 한 주였는데요. 환율은 지난주에도 1,506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9원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500원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2026년 현재 성적표를 보면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7%인데 환율은 플러스 4.3%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손실이 났지만 환율이 일부분 메꿔준 거죠. 달러 자산을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4.3%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내 주식이 많이 저렴해졌는데 잘 못 느끼는 구간으로 들어온 건데요. 외화 가치로 내 종목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왼쪽에 순매수 탑10에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은 TQQQ입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죠. 2,09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밑에 테슬라도 꽤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매수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오른쪽 매도 탑10을 보면 1위는 테슬라가 또 있습니다. 매수만큼 매도도 많이 했다는 건데요. 스페이스X 상장하면 피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요한 선이 하나 깨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200일 선은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죠. 장기 투자자들이 손을 놓기 시작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이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반등할 때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데요. 더블탑의 하락 채널, 거기에 200일 선까지 깨졌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인데요. 지금은 용기를 낼 때가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매도 1위를 차지한 테슬라 차트를 보면 하락 채널이 선명하죠. 12월 고점 480달러에서 현재 361달러까지 3개월 만에 25% 하락이 나왔습니다. 채널 안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가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파란색 장기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그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서 버텨준다면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마저 깨진다면 당분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지금은 추세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수익률을 보면 상위와 하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탑10을 보면 글로벌 히토류가 11.1% 상승했고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가 10.7% 올랐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원자재입니다. 유가 급등에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실물자산 관련된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을 보면 상장 폐지된 ETF가 있고 HBM 반도체, 미국 AI 소프트웨어, 드론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에서 인기 있던 테마들이 하위권을 채우고 있는데요. 시장의 돈이 AI에서 원자재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기사인데요. 금요일 증시를 끌어내린 장본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진행 중인 타이밍에서 나온 공격이라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강하게 맞대응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유가 또한 다시 100달러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주말 사이 추가 뉴스를 반드시 체크해야겠습니다. 월요일 개장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구글이 공개한 터보컨트 이야기인데요. AI 연산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언뜻 보면 구글의 기술 발전 소식처럼 들리지만 시장은 다르게 읽은 거죠. 메모리를 덜 쓴다는 건 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주 15% 급락한 배경에 이 소식이 있는 거죠. 반도체 시장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신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터보컨트가 뭔지 구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HBM에서 GPU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낭비가 컸습니다. GPU 성능을 6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터보컨트가 그 중간에서 최적화를 하면서 GPU 활용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GPU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더 적은 메모리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기술인데요. 칩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칩을 있는 데서 더 잘 쓰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의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발간하는 거시경제 테마 보고서 오렌지북을 보면 월가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AI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망 병목이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터보컨트로 효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AI 모델 자체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HBM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전망이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 73억 달러에서 HBM 시장이 2034년에는 592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9년 만에 8배나 증가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은 26.3%입니다. 터보 컨트로 단기 충격이 왔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죠. AI가 커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노이즈와 장기 방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렌지북에는 HBM 전망 말고도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52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딱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적 방어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92%의 기업이 AI를 EPS 방어랑 마진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투자가 꿈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여행과 서비스 소비는 강화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소비는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항공, 숙박, 레저 관련된 테마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실패됐다고 합니다. 관세, 인건비, 원자재 비용이 모두 올랐는데 96%의 기업이 이 비용을 가격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진이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실적 시즌에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오젬픽의 특허가 종료되는데요.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접근성은 올라가겠죠. 수혜자는 환자만이 아닙니다.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왜 이 시장이 중요한지 숫자가 말해주는데요. 전세계 비만 인구 탑5를 보면 10억 명이 넘습니다. 잠재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장은 노보노와 1911 등 소수의 기업이 장악해왔습니다. 특허가 끝나면 이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주목할 만한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자체 개발은 실패했지만 중국산 제품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이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마이너스 58%로 반토막이 났죠. 오젬픽 특허 종료 우려랑 경쟁 심화로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1911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1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목할 건 화이자죠. 차트를 보면 올해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특허 종료 이후에 수혜자로 화이자를 찍은 걸까요? 노보노가 잃은 자리를 누가 채울지 이 차트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죠. 스페이스X IPO 이야기입니다. 주식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기관과 내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스페이스X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장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IPO 전에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펀드인데요. 해외 직투 계좌가 있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펀드는 XOVR이죠. 42.5%나 됩니다. IPO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상장 이후에 주목받기 전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국내 상장된 ETF는 없을까요? 국내 상장된 ETF를 보면 코덱스 미국우주항공과 원큐 미국우주항공 테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두 ETF 모두 스페이스X가 편입되어 있지 않은데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PO가 완료되는 순간 가장 먼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ETF들이죠.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을 보면 로켓랩을 비롯해서 우주항공 혁신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을 기다리면서 관련 섹터에 미리 포지션을 잡는 것도 방법이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동안 빅테크가 오르면 S&P 500도 올랐죠.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졌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이 2.5% 하락하는 동안 빅테크 일부는 그보다 훨씬 크게 빠졌고 반대로 에너지, 필수 소비재, 배당주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이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3년간의 강세장 동안 S&P 500은 빅테크와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죠.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걸 위기가 아니라 희망으로 읽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긴다는 건 S&P 500이 빅테크 없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테크가 쉬어가는 동안에 나머지 493개 기업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이죠. 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트 하나를 더 보여줬는데요. 빅7이랑 S&P 500의 상관관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함께 움직이고 0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2019년부터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0.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6년을 보면 차트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빅테크가 하락하는 동안 S&P 500 나머지 기업들은 버티거나 올라갔다는 거죠. 2023년도에 잠깐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 빅테크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럼 지금 역발상 투자로 빅테크에 투자해야 될 시점일까요? 아니면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어디까지 내려왔고 어디서 반등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힌트는 과거를 보면 나오죠.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애플이 급락하고 페이스북이 상장 초기 부진했을 때 S&P 500은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서 성장주가 흔들리자 가치주와 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022년에는 고금리가 성장주를 짓누를 때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패턴이 보이죠? 빅테크가 쉬어갈 때마다 시장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그 이후에 항상 더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이 그 네 번째 사이클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 S&P 500이 18.2% 하락하는 동안에 빅테크는 45.3%로 2배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3년을 보면 S&P 500이 26.3% 오르는 동안 빅테크는 75.8%나 반등했습니다. 더 많이 빠진 만큼 더 크게 올라온 거죠. 지금 빅테크가 고점 대비 크게 내려와 있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반등의 탄력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발상의 투자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차트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선명하죠. 202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7%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빅테크는 38%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빅테크가 S&P 500보다 5배나 더 빠진 거죠. 2022년과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후에 빅테크가 훨씬 강하게 반등했죠. 물론 지금이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빅테크의 반등 속도는 S&P 500을 압도할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금요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미국 현지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달러 거래량을 봤더니 빅테크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건데요. 1위는 QQQ로 464억 달러, 2위는 엔비디아 327억 달러입니다. 테슬라, 마이크론, 메타, 마소, 애플, 아마존까지 모두 상위권이죠. 시장이 빨간불인데 큰손들은 오히려 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로 팔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받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역발상 투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AI 자본 지출 차트를 보면 방향성이 선명하죠. 2023년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빅테크 캐펙스가 2028년에는 7,5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존, 마소, 구글, 메타가 경쟁하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성장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익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담도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큰손들이 담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AI 투자 대비 수익화 속도도 따라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차트가 그 우려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그 이후 12개월의 수익률 관계입니다. 빨간색 추세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기업 투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캐펙스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구간이 오른쪽으로 해당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역발상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확인해 봤더니요. 마소는 마이너스 35.8%, 메타는 마이너스 34.0%,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31.1%입니다.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2022년에 빅테크가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간 뒤에 이듬해 75% 반등한 걸 보면 지금 이 숫자들이 그때와 비슷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이 외면하기엔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신호는 하나 더 있는데요. 4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97.9%입니다. 인하기 때는 사실상 사라졌죠. 그런데 더 주목할 건 2.1%라는 숫자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 숫자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씨앗이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건데요. 빅테크 반등을 기대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하락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공포에 팔고 반등하면 다시 후회하는 패턴이죠. 스마트 파이낸스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10가지 투자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하락장일수록 이 내용이 더 와닿는데요. 지금 내 판단이 데이터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불안함에서 나온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들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10가지 실수 다 중요하지만 저도 요즘 잘 못 지키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 재투자 누락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배당금을 그냥 놔두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꽤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반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논리보다 감정 투자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죠.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숫자보다 불안감이 먼저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몇 번이나 흔들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자금 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비상자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버티질 못하고 결국 손실로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 3가지 말고도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지금 많은 분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반등할 때마다 이게 바닥이다 싶었죠. 그런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직 바닥이 아님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간이죠. 하지만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보다 중요한 게 분할 매수인데요. 한 번에 올인하면 감정이 흔들리지만 나눠서 천천히 담으면 어느 구간이 바닥이든 버틸 수 있습니다.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좋은 자산을 싸게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구간을 버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긴 안목을 갖게 해주는데요. 1928년부터 96년간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베어마켓은 항상 짧았고 파란색 불마켓은 항상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단 한 번도 빨간색 구간이 마지막이었던 적은 없었죠. 지금 이 구간도 결국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역사는 버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상황도 길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 배당 나기를 보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인데요. 리얼티인컴, 컴캐스트, JP모건, 마스터카드,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월요일 파월 연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 급등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지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나이키 실적과 노동부 고용 데이터, 수요일 제조 PMI, 금요일 실업률까지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한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절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는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낯설어 보여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다입니다. 멘탈 관리하면서 주말을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